세션에 이어서 대전 트랙 국제 학술 대회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션 주제는 지방민주주의와 정책 과정의 혁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두 개의 발제와 그다음에 네 분의 토론이 있는데,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그 두 발제 제목 주제 자체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셔가지고 들어주시고요. 일단 저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일단 그 발제나 토론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재질문하거나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시간 관리에만 좀 집중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슈마게인 산지부 교수님입니다. 눈비니 부스트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오늘 발제해 주실 제목은 새마을운동, 사회적 자본과 풀뿌리 민주주의, 네팔의 경험과 미래 방향 모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제는 하동현 이승모 교수님이 논문 발제문을 작성을 해 주셨고, 일단 하동원 교수님, 하동원, 그다음 이승모 교수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발표는 하동원 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실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 박사님, 갈등조정 담당관이신 홍수정 담당관님, 한양대학교 이석환 교수님, KDI의 누구옌 반바오. 그러면 발제를 우리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먼저 산지부 교수님께서는 다행히 또 한국어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발제 레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방 소개를 받은 산지부입니다. I'm sorry guys, I'm going to speak in Korean. 저는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새마을중앙회와 그 연구원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원래는 정중자분들이 이렇게 학문적인 교수님들보다는 좀 더 다른 지도자들이 계실 거라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약간 좀 세미 에카데믹하게 준비했는데, 발표는 좀 더 에카데믹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주로 근대화가 시골에 있다가 강 또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이는 과정에서 삶의 질도 좋아지지만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변화를 하면서 시민사회 만들어지고 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까지 가는, 우리가 한 200년, 30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공부하고 했는데, 지금의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산업화 없이도 현상들은 유사하나 산업화는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근대화의 루트들이 특히 네팔에서 어떠는지,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기존의 네팔에 했던 운동들의 어떤 점이 달랐길래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로는 근대화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네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라는 큰 나라 사이에 있는 나라고, 2015년도부터 연방제로 가서 이제는 주별로 7개의 도나 주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핵심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표입니다. 네팔에 보시면 산업의 비율이 14%밖에 안 되고 경제 GDP에, 그리고 이게 15%로 넘는 적은 없습니다. 대신 농업에서 서비스 사회로 이미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많은 책에서는 논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거기서는 리니어한 데벨롭먼트, 즉 농업에서 산업으로 가고 산업에서 서비스로 가고 서비스 점차 확대되면서 농업이 줄어지는 현상,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민주주의나 아니면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데, 그게 이제 50년대부터 시작되는 군대화론을 중심으로 그런 논하는데, 근데 우리는 네팔은 그런 식이 아니라 농업에서 바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갔고 그것이 쭉 어떤 다른 경로들이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코멘트 듣고 또 제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세미 어버나이제이션입니다. 즉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시골도 아닌 도시도 아닌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있을 때만 이제 큰 건물들이 생기고 좀 더 좋은 환경들이, 인프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 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전에 근대화론에서 말하는 현상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먼저부터 보여드리겠는데, 1번이 네팔의 가장 다룬 점이 네팔의 현재 송금이 전체 GDP의 30% 정도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네팔이 그 근대화의 여러 척도에 좋아지고 있는 그 루트는 산업화로 통한 어떤 다른 경로보다는 해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보낸 돈이 그 GDP에 큰 기여를 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 어바나이제이션, 반도시화의 현상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4개 가구 중에서 1명이 해외로 일하는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비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관광이 거의 10%로 더해서 전체 해외에서 오는 돈이 40% 정도의 GDP에 속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나라는 이 거래 무역 관세에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네팔에서 전 9,000개 이제 그 상업은행들의 이제 지점들이 생길 정도로 산업화 없이도 그 길을 걸어온 거고, 좀 더 보시면 즉 네팔이 미국으로 유학생 보내는 1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91% 정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 입학률도 정말 거의 산업화 수준의 나라에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모든 인덱스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뭐 통신이나 아니면 다른 인덱스들은 산업화로 가고 있는 나라 못지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는 14%밖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립세이티 만든 이 근대화론의 그 경로입니다. 립세트한테는 민주주의를 잘 되려면, 혹은 근대화론을 이제 그 주장하는 학자들한테 모든 학자들의 출발점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가 되고, 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가 되고, 이 도시화는 부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이런 사회와 경제적 발전들이 중간층으로 형성하고, 그 중간층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공공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근대화론이라면, 네팔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그 산업화와 중간층은 없이 나머지 척도들은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네팔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집단으로 저는 뉴리츠라고 여기서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뉴리츠들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그룹으로 말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 그 루트에서 이익을 얻는 여러 그 인트레스트를 가진 그룹으로 지칭하는 거고, 실제로 뭐 동남아시아에서 뉴리츠 등장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네팔도 역시 뉴리츠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혹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특정 집단은 없고, 나머지 사회 경제적 상황은 좋아지다 보니까
민주주의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약간 포퓰리즘이나 다른 형태의 정치 제도들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케이스이고 네팔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으로 풀어보면 일단은 30% 정도의 송금으로 해당되고 또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으로 직업의 모호성이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직업이 뭐야?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해외도 갔다 왔고 좀 더 뭘 하고 있는데 다시 가려고 해. 아니면 아침에는 이거 하고 오후에는 이거 해요. 라고 해서 뭐 직장 다니는 것은 즉 산업화 현상에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또 그 공장에서 일해서 만들 물건을 팔 때는 좀 더 또 그 화이트 클래스들이 생기고 이렇게 특정 계층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직업의 모호성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시화로 인해서 그 미들 클래스보다는 중간층이 생기지도 않고 중간층이 없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악영향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구조라면 네팔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것은 현재 정치의 지역화와 민족화가 심각해서 이것이 좀 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팔도 역시 잦은 그 정치 경제적 변화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제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푸트넘이 말하는 그 시빅 리전 혹은 사회적 자본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네팔의 전체적 상황이고 근대화가 조금 진행되면서도 이것이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저희 새마을운동과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냐라는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 즉 미래적 모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은 네팔이 2015년도에 헌법을 바꾸면서 정부를 중앙 정부, 도 혹은 그 프로빈스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세 개의 레이어로 바꿨고 지방 정부의 엄청난 권한을 헌법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방 정부들이 이 모든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거기 있는 시민들이 지방 정부에 어떤 권한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관찰을 해야지만이 내가 선출한 지도자가 제대로 일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즉 시민사회의 기능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이건 좀 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따가 토론 때 말씀드리거나 좀 더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와중에서 네팔에서 그러면 새마을과 같은 커뮤니티 데벨롭먼트 어프로치들이 없었냐? 절대로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즉 그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라고 하는 운동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네팔에서의 그 커뮤니티 포레스트의 사업은 성공적 사업으로 거론된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따가 토론하실 분이 네팔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새마을 운동에서도 새마을 중앙회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네팔의 특성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도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있었고 근데 이런 사업들이 왜 그 즉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가 없는 상황에서 되고 있는 근대화의 단점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됐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운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적 운동으로만 남았고 혹은 정부의 정책으로만 남았지 좋은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이 사회적 운동으로는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불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 민주주의에 도움을 되느냐라는 질문에도 큰 도움이 되지라 못했고 그리고 그 local leadership 지방에서 리더들이 생성했느냐라고 할 때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산업화가 있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이 잘 되는 나라에서의 생산되는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은 네팔에서의 네팔 정부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툴로 혹은 어토노머스한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방 정부의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사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요약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네팔에서의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 구조는 중간층을 만드는 구조가 아닌
뉴리스를 등장하게 하는 구조고, 그것이 송금과 관광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돈에 경제가 좀 크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네팔에서 일어났던 시민운동이나 혹은 정부가 국민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점이 부재가 됐는데, 하나는 지도자 육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잘 되려면 누군가가 그걸 이끌어갈 지방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두 번째는 그 새마을운동에서의 한국에서 가장 장점은 도나 지방 정부가 있고 거기서도 지도자 뽑지만 또 새마을운동에서도 지도자들이 뽑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살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뽑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또 내가 기다리면 나한테도 기회 올 거다라고 해서 그런 기다리고 누구 믿고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인프라 개축이라고 하는 사업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좀 더 환경이 개선되네, 우리가 하니까 또 우리 마을이 좀 더 좋아 보이네라고 하는 좀 우리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서로 믿는 속성이 됐는데, 네팔에서는 시민운동을 하고 명칭은 그렇게 했었으나 실제로는 지방 정부의 예산 누리는 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민성의 효과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속하고 있는 대학과 새마을중앙회에서 네팔에서는 총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런 효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개발하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는 저축의 개념을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부자 돼야 돼,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우리 사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부자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새마을의 그 유네스코에 등장될 정도로 마을나 가게에 대해서 이제 기록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우리 마을에는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건 제일 많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아이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인데요. 네팔은 민족도 다양하고 또 기후도 다양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대나 혹은 성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놀고 혹은 누구를 제일 생산적으로 전환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서 밑바닥부터의 변화를 유도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로 되고 있는 그 환경 보호와, 마지막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내가 뽑은 지도자는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다리고 옆에서 도우면 나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방으로부터 내 마을로부터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 4가지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좀 더 앞쪽에서 요약을 해서 좀 더 설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사회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에서의 단점들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지방으로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서 수기민주주의 도입과 온라인 참여, 한국의 케이스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하동현 교수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하동현입니다. 오늘 이승모 교수님과 함께 공동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그 네팔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한국어가 그만큼 될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잘 이렇게 오히려 영어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우면서도 오늘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개최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가운데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세션의 제목이 지방민주주의와 정책 과정의 혁신이라는 지금 타이틀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발표할 이 주제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의미를 한번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그 새마을 운동에 이제 네팔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의 이전과 거기에 대한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뭐 저희들도 결국은 한국이란 사회가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가 현재 95년도 이후에 잘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민선 8기라는 어떤 새로운 또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혁신, 주민 참여, 그리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현재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수기 민주주의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현재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 결국은 90년도 이후부터 이제 90년 전 시대는 결국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제 상당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90년도 이후부터 이른바 88년 제9차 이제 헌법 개정 이후에 6월 항쟁 헌법 개정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좀 다원화되면서 특히 이제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어떤 그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로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주민의 실질적인 어떤 NGO의 활동들이 이제 상당히 활발해졌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어떤 NGO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결국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참여로 확산되고 그것이 제도화되는 그런 단계 속에서의 이제 수기 민주주의가 상당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뭐 한국 사회 공론화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론화의 확산이라는 것이 아까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서 또 지방 정부의 어떤 권한의 어떤 확대, 그 속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효과성의 확대를 가져오기 위한 주민 참여, 그 속에서의 이제 공론화, 참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점으로 보면 2017년도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현재 이른바 공론화라고 일컬어지는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는 새로운 어떤 지금 배경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 참여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 또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점은 이후에 잠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보시는 우리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이론적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20세기 초에 어떤 근대화된 어떤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형태로 이제 정착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서부 유럽에서 6, 70년대 이게 안 되네. 6, 70년대에 어떤 참여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어떤 정부에 제기하고 그것이 이제 반영되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어떤 논의들이 확산되는 것이 이제 참여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럼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과연 이 정책의 여러 가지 형성에 과연 어떤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자각과 그들의 어떤 토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 실제로 반영되는 그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민주주의 어떤 이론적 토론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20세기 초반에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6, 70년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어떤 수기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속에서 결국은 이제 공론화, 이 수기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 이제 이 측면에서 공론화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공론화의 방식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컨센서스 미팅이라 그 합의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배심원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기 여론조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수기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원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표성이라든지 다음 보시면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포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기성, 그다음에 뭐 공정성, 투명성 뭐 등등의 이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원칙들, 제도 설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대표적으로 대표성과 수기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개성, 뭐 투명성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제도적 영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이후 이제 한국 사회에 점차 하나의 어떤 정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 민주주의의 확산을 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뭐 목적으로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제일 위에 있었던 오늘 이제 토론자로 말씀하실 홍수정 박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고, 뭐 저도 이제 그게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떤 서울시가 했던 지역 공론화,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지역의 어떤 불균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어떤 지역 격차, 시민들 간의 상호 어떤 불일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식으로 그 합의를 이끌고 협의를 해서 어떤 서울시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광주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어떤 낭비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이제 주민의 찬반이 나뉘었고, 이제 이것을 어떤 그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논의가 또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에도, 지금 우리 이고 있는 대전에도 이제 월평공원을 둘러싸고 이 공원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시민들 간의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일 뒤에 보시면 이제 그 결과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뭐 합의를 했다, 그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이 그것을 수용해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뭐 상당수는 있습니다. 상당수는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수용이 되었습니다만, 제주도 사례처럼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론화의 결과와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서의 구현은 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어떤 단순하게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공청회라는 어떤 간략한 어떤 그런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그리고 상호간에 합의된 어떤 토론을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주민의 합의된 결론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결과가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이제 참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논의 절차로서 이제 정책 형성 과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제 지금 서울과 광주, 뭐 제주,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또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김해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소각 시설, 쓰레기를 이제 어떤 소각해야 되는 그 시설을 둘 것인가, 뭐 대표적인 nimby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들을 뭐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예정된 그 지역에 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논쟁들이 또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 공론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수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창원에도 이제 어떤 면에서 특정한 이 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뭐 백화점 같은 이제 그런 뭐 이마트라든지 이제 롯데마트라는 아주 대표적인 큰 어떤 대기업 상권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충돌이 또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제 창원에서도 이제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서산, 뭐 또 제가 지금 그 제가 전북대학교가 있는 전주에서도 이제 하나의 그 예전부터 상당히 그 공장 부지가 있었고, 그 공장이 이제 이른바 그 폐업을 하면서 그 공장의
부지에 무엇을 둘 것인가, 이제 이것을 둘러싸고 이제 또 주민들 간에 합의를 하는 이제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서 아까 2017년도 대표적으로 이제 신고리 오륙호기 원전의 어떤 공사 재개를 둘러싼 이 공론화가 실시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정 차원에서 이 공론화라는 방식이 아주 집중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상당히 듣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렇다면 지금 공론화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니면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민주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 공론화의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수정해야 될 개선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수기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의 과제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기여 아까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 간의 어떤 토론 충분한 토론과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하나의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는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이제 저기 제일 끝에 보시면 18년도부터 21년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과반수 이상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또 상당히 지금 현재 저하되고 있는 그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들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느냐. 그게 대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견해. 그러니까 공론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공론화가 활용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맥락적인 어떤 그 네거티브.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기한 처음에 50%대에서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까 수기민주주의에 기여했다. 긍정론이 조금 쇠퇴하고 부정론이 증가하는 이제 그 속에서의 어떤 과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에 대한 논의도 한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조사가 다른 조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론화가 점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정책의 어떤 새로운 혁신 도구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도구로서 어떤 면에서는 도입이 되었고 이것이 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 많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85.7%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특히 그 점에서 뭐 이게 중복적인 선택이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또 정치 교육으로서 시민 교육의 차원이다 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면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그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결과물로서 나올 텐데요. 갑작스러운 이 공론화 방식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방식으로 이제 이게 공론화 방식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단체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론화가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구로서 중립성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여기 저 앞에서도 이제 62.9%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공론화 인식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조사인데요. 여기 조금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좀 뭐 이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율이 지금 요 밑에 이제 2020년도에 지금 54로 된 게 33세 죄송합니다. 이게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론이 높긴 높지만 부정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조금 상당히 그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니까 결국은 공론화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만족도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려도 공론화라는 것이 17년 이후부터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증거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지방 정부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지방 정부의 어떤 로컬로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전부터 2006년부터 2020년 이 사이에 지금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조례, 지방 정부의 조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입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어떤 비율로 따졌을 때 상당 부분 이 도입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지방 정부가 226개 그다음에 해서 그 광역지자체 치면은 아마 24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60% 정도가 이 공론화와 관련된 것을 아마 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합의, 그다음에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갈등 관리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관리의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 공론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뭐 실제로 그럼 조례가 어떤 조례들이 있는가가 이제 이 사례로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이른바 정선, 강원도 정선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산 이제 아주 300만 이상이 되는 아주 큰 대도시까지 이 공론화 관련한 조례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어떤 쟁점을 선택하고 이게 그 쟁점에 대해서 이 공론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참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 공론화 방식이 원래는 이제 그 법률로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률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 아래 있는 이제 하나의 그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갈등 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회 법률이 지금 현재 그 상정돼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2010년도부터 몇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뭐 정부 안으로 이제 그 제출은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빨리 이제 갈등관리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공론화라는 방식 자체가 이 법률화되고 제도화되면서 훨씬 강력한 제도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이 공론화 방식이 좀 더 이 많은 곳에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띠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를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론화에 대한 혹시 이해가 계시면 훨씬 말씀을 이제 하기가 쉬운데 뭐 지금까지 정책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정책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 집행부 중심, 그러니까 단체장과 행정이 어떤 사업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예산을 붙여서 어떤 면에서는 추진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왔고 그 사이에 뭐 최근에는 NGO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뭐 이해관계의 어떤 그 기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론화라는 방식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 결국은 일반 시민이 이제 그 주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논의를 통하고 그 논의를 통한 결과를 정책의 어떤 주요한 어떤 뼈대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결국은 이 공론화의 주요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이 공론화라는 것이 아까 말한 어떤 그 뭐 어떤 것을 공론화할 것인가, 어떤 것을 그 어떤 이슈를 우리가 선택해서 공론화 방식으로 한번 결과물을 나타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 이슈를 정하는 것이 외국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공론화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이슈가 그냥 그 공론화로 이제 선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 이슈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론화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론화에 직접 참여한 분들은 상당히 그 정책 결과가 어떻든, 그러니까 자기가 찬성하는 정책이든 반대하는 정책이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론화에 대한 상당히 어떤 뭐랄까요,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이 공론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견해의 정책이 추진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의 어떤 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어떤 의사를 높여서 어떤 정책의 효과를 높이면서 어떤 정치적으로도 지방 민주주의의 어떤 확산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 발표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 세션이 두 개 발제의 영역이 제1발제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사실은 이제 수기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정 토론을 하면 한 곳에 좀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자의 그 권위로 토론자들 분께서는 두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다 이렇게 한 주제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두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은 저희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 박사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입니다.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특히 네팔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게 돼서 좀 뜻깊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기 과정에 대한 공부도 한번 제가 하면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그 가진 생각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코멘트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가난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의 타임즈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 쓰레기통에서 그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타임즈 일간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논의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었지만 결국 우리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고
민주적으로도 성숙도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도 이뤄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도 있었지만 분명히 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뭐랄까요, 소외감, 그다음에 불평등, 그리고 행복감이 떨어지는 부분, 교육 문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지방 민주제도가 91년도에 이제 처음에 정립이 됐고,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단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선이 처음으로 이제 1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8기까지 이어졌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에서 뽑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 민주제도가 우리가 안착이 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구조는 광역과 기초와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 안에서 지방민주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지방민주주의의 제도는 대의민주제도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대의민주제도가 과연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큼 작동하느냐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게 됐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인 무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고 내가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어떤 판단인데요. 그 합리적인 무지라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일상에서 선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선호가 없으니까. 선호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건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투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그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뽑히죠. 그 과정 속에서 위임된 권한으로 인한 그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의 집행을 누가 하냐면 관료가 합니다. 그 정책이 실패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결함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안는 숙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공공성이 그 안에서 소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공성의 소실은 정치적 효용에 의한 어떤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민주제도들이 논의가 됐고, 민주적인 어떤 혁신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도와 같은 것들, 수기민주제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풀뿌리 민주제도에 같은 논의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직접민주제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주민 소환제, 발안제, 뭐 주민 투표제, 그다음에 뭐 주민 소송제, 감사청구제와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각각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청구제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 청구한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속할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속할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은 방법이 없는 거죠. 소송을 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감사 청구 요건이 재무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송 요건은 재무행위만 해당됩니다. 결국은 직접민주제도가 주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법적 요건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효능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한계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수기성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이나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기 민주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수기 민주제도가 수기 과정을 우리가 과정적인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누가 참여할 것인지, 정책 결정이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관점이 있었고요. 그런 해결의 관점에서 마을이 중요하고, 마을이 결국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공공성은 시민의 공공성이 되고 국가의 공공성이 되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정한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과 사람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뢰를 느끼고 네트워크를 하고, 그게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우리가 공공성의 회복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체는 그러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저의 저의 어떤 걱정거리를 하소연해서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그것이 결집돼서 그게 의제화되고 그것을 정치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로컬리즘 액트랑 커뮤니티 인파워먼트 액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인파워먼트가 주는 함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결국은 공동체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우리가 개인 간에 그것은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형성을 주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자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공동체가 자주한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공동체가 대신해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결핍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정책의 참여는 대의민주제를 자극하거든요. 결국은 민주적 질을 높여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민주적 참여에 대한 어떤 동력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동체이고 그것은 공공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을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 안에서는 저는 다양한 민주제적 제도들이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참여예산제가 있고요. 직접 민주제도로서 우리 주민총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토의하면서 만들어갑니다. 마을 안에서는 다양한 민주제적 제도들이 실험적으로 운용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제도, 이런 다양한 참여 예산 제도와 같은 참여 민주제도들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네팔의 경험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팔이 가지고 있는 네팔 정치 체제 안에서 네팔의 민주제적 제도들이 분명히 주류 정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국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건지, 그리고 향후에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네팔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는 역시 저는 소규모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강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본 발제를 잠깐 살펴보면 갈등 요소와 비갈등 요소가 우리는 수기 민주제 속에서 혼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발제에 대한 논의는 갈등 요소가 굉장히 농후하게 있습니다. 갈등 요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 관계에 걸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익 관계는 대부분 입지 갈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등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들도 나타납니다. 싸워야 보상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만들어져도 이익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갈등 관리에 대한 한계점들, 그리고 정치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앙 정치의 참여와 NGO가 참여하면서 정치화되고 이것이 전국화된다고 한다면 현재 갈등 관리를 통한 그 공론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갈등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주적 학습으로서 수기 민주제도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비갈등 요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비갈등적인 요소는 전 정책 구상과 계획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론회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중요한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녹여서 우리가 조금 그 민주적 제도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서로 모듈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방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저는 처음에 김웅주 박사님께서 시작할 때 한 사람 거에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현명하게 아주 그 두 발제에 대해서 다 이게 넘나드는 그런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소셜 캐피탈의 네팔의 소셜 캐피탈에 관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방향성 네팔에서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하동영 교수님 또는 이승모 교수님에게 이제 두 분이 똑같이 응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뭐였었냐면 이제 갈등 관리, 이익 갈등에 대한 한계성과 정치화에 대한 아마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수치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나중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홍수정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정입니다. 여기에 행정과 갈등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갈등 조정 담당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등 조정하면 조정은 미디에이션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영문 표기는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의 총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9년 동안 제가 서울시에서 갈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했고,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현장에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거나 절차를 고안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 교수님이랑 이승무 교수님이 발표하신 숙의 하는 공론화입니다. 숙의, 매우 중요하죠.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국가에 속하는 그 모든 시민, 관련 산업 관계자, 시민 단체, 그리고 우리 그 학자들 이렇게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던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런 이해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주장 또는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수면 위로 드러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커다란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굉장히 필요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계획을 쭉 올라가서 이제 마침내 국가계획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앞서 발표하신 것에서 언급하신 그 세 가지 대표성, 수의성, 그리고 공정성 및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준들의 요건을 충족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9년 동안에 공론화를 한 4번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들이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공론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에 빗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모로 할 건지 아니면 리서치 회사의 의뢰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이른바 균형 표집이라는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매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들이나 정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모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공모 방식을 선호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약간 편향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구의성입니다. 단체장들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구의성이 낮아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수구의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모이는 많은 수가 모이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공정성이나 투명성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와서 발언을 충분하게 하고 갔느냐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논의할 만한 자료가 제공되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앞서서 토론하신 분께서 갈등이 있는 것만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근데 사실 공론화는 갈등이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단번에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많은 분들께서 공론화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활용하는 거죠. 네, 본인들의 출구 전략을 위해서.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갈등이 있는 거를 하든 없는 거를 하든 예방을 위해서 공론화를 하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 대표성, 수기성, 공정성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수구인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저는 일일 일건 한 번 토론에 한 가지 주제 이것이 저의 원칙인데 갑자기 사회자께서 두 가지를 토론하라고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약간만 덧붙인다면 이러합니다. 제 바로 옆에 과가 공동체 담당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를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운동하고 뭐가 다르냐.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공동체 회복이나 새마을운동이나 가장 중요한 건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묶이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토론했던 그 공론화랑 엮어본다 그러면 마을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이고 수기민주주의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주제를 공론화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조금 요청한 그 두 주제에 대해서 다 그 토론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김웅주 박사님이 토론한 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반론적인 그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김웅주 박사님이 좀 대답을 좀 기회가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의 갈등이 없는 것, 공론화는 갈등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해주시고 나중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한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이신 최길수 박사님이 학교 동문이신데 동문 선배님이신데 오늘 저를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저는 두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할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발표까지도 좀 토론을 하라고 하셔서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하고 여기 제목에 사회적 자본과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농촌 근대화 사업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도 아마 실행이 됐던 사업이었었는데 국가 목적이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 목적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 동원돼 가지고 가서 노동력 제공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강제성이죠. 강제성. 정부가 공권력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강제하고 인력 동원하고 그런 측면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촌 주거를 개선한다라고 하면서 초가 지붕을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슬레이트에는 암을 유발시키는 성면이 다량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게 커다란 환경 문제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 특히 이제 기술 관료들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실현을 통해서 행정부 주도의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수입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성을 훼손시켰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 그다음에 학습할 기회를 하동현 이승모 교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는 이제 수기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 정치 체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부가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죠. 주인인 저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저희 주권을 이제 당선자, 대리인, 정치인에게 이제 위임을 해주게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주인은 저희 국민들의 선호나 의사를 파악하고 잘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직접 민주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까 하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인기 투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정보 없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수기민주주의 또는 담론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하동현 교수님께서 이론이라든지 원칙과 관련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공론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현황이라든지 사례 그리고 이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러니까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와서는 실질적 중앙정부 수준이나 아니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 수기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를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것에 기초해서 쟁점이라든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학술적인 논문을 쓰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표한 것을 기초로 하셔서 향후 이제 조금 그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시고 학술지의 발표를 해주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공론화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수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수기민주주의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수기민주주의도 그 정치인, 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제도의 그러니까 확산과 관련해서는 제 주 연구 분야가 정책 확산하고 정책 수렴이니까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뭐 저하고 공동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석환 교수님. 두 번째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그 질문이나 어떤 그 퀘스천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요거는 산지부 교수님이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 이게 새마을운동이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는 좀 배치되는데 요거는 산지부 교수님의 의견, 견해를 한번 나중에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느거얀 반 바오 KDI 선생님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오입니다. So I will speak in English. So I believe that we have two interesting presentations, one from Nepal and one from Korea. So first, I will talk about the first presentation about local democracy. So I believe that local democracy plays an important role because it empowers local leaders and they can initiate or they propose new solutions to address their problems, or they can propose new solutions to address existing problems. So here I would like to one comment about the gap between the local implementation and policy deviations. For example, when a policymaker they propose a new policy, the problem is how they can communicate with the local implementers, and what policymaker they expect sometimes it can be different what happens at the local level. So here I concerned about like how the local people and local leaders they communicate well with the local central government, and al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in local democracy. So as you can see in the first presentation, the professor he mentioned about like more civic engagement, more effective government, and I believe that social media can like alter civic engagement, and because it can like reach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it can like we can inform a large number of people like new policy or key policy. And I can see in two presentations, one problem is like what sometimes the projects can work in some context, but sometimes it doesn't work in another context. So it can be, I mean, interesting topic for us to study. And let me talk about the second presentation. Actually, this topic is a little bit new to me, but I can see that a lot of like survey and interesting findings, and as you may know that like public deliberations is like it can help to connect people, right? Even those with like conflicting interests, so they can like discuss together. They can like talk together and allow them to make decisions and to decide jointly. So, but one issue here, you guys can see that like sometimes it's work right, but sometimes it does not. So this is also a problem. And I can see here this study applied for Korean case. But how about like some other countries, like single-party countries? What happens? So it can be one. I mean, interesting research for us to study. And yeah, thank you very much. I very learned a lot,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s. 그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 교수님하고 이승모 교수님께서 발제 제목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수기민주주의 도입과 온라인 참여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히 우리 반바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뭐 싱가포르나 기타 그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일단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받고, 2분만 받고, 그다음에 그 발제자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 UCLG 세계총회 조직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또 오늘 이루어진 대전 트랙, 하루 종일 이루어진 이 대전 트랙의 학회 세션을 오거나이즈한 대전 세종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그 세션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그 이석환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을 너무 그 과거에 있었던 정책을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정책이 그 현재의 이 현상과 좀 인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또 단일 시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마을운동은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겁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근데 아까 불뿌리 민주주의만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불뿌리 민주주의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불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했다라고 우리가 그 단언져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관주도의 그런 그 권위적인 그런 그 시스템 하에서 빌리지 단위에서 자기들이 마을길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담장을 개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다리를 놓는 것이 좋으냐를 적어도 마을에 있는 리더들이 주민들하고 느티나무 밑에서 모여가지고서 소득 200불, 300불 나라에서 어쨌든 그 결정하려고 노력했던 그것은 지금의 불뿌리 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불뿌리 민주주의를 새마을운동이 저해시켰다 이렇게 그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긍정적인 측면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것까지 뭐 얘기하실 수는 없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그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 소재입니다. 건축 자재로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최첨단 소재, 가장 값싸고 가장 좋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쨌든 그걸 적용을 했는데 몇십 년 뒤에 거기에서 이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잘 사는 나라니까 지금 다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 환경 개선이나 지붕 개량 사업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그 기준으로 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새마을운동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정책이 그 결과가 1년 2년 지속되지 않고 여전히 몇백만 명의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에 6만 명 이상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한다는 얘기는 그 정책은 적어도 파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또 있는 그런 어떤 이 철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면 예.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Winda. 내무부에서 Indonesia 일하고 있습니다. Maybe I just want to like a comment and also the how to say it, like the experience of Indonesia about the Semal Undang and also the public deliberation. I think the two topic it can be related and also combined in some other some aspect, like in Indonesia for the participation society or grassroots participation, it apply in the during the development planning for the from the village and the district. It the society can be like give the comment or the what kind of the program they want to like suggest to the government. It's part of the public deliberation and also the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Because nowadays also in Indonesia we have like a lot of village fund. So like one village they have like in our currency it's around like 1 trillion or one something like maybe 5 million dollar, something like that for one village. So it can be what how society wants to use the money, so they can suggest every years there is a season when the public they can give the their voice, like the suggestion. So it's, I think for the two, it can be combined. It's not like a contra, but it can be combined together to raise the public deliberation and the local democracy from the village until the national level, I think. Thank you. 특별한 의견이나 질문을 주신 것 같진 않고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어떤 그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대답을 하고 어느 정도 그 해야 되겠다. 딱 2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산지부 교수님과 그다음에 하동원 이승모 교수님께서 딱 2분 이내에 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것이 시간이 좀 남으면 김홍주 박사한테 1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네팔에서 잘 되라고 따뜻한 말씀만 많이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발표하신 걸 보니까 네팔에 제가 가서 같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듣고 네팔에서도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농민적 정체성이 도시로 가서 내가 누군가라고 해서 시민사회가 되고, 또 농업에 그 논에 남아있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마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현대적 정체성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는 이론상으로도 이미,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토론을 못합니다만 자본주의 역시 1인을 인정합니다. 소비자로, 판매하는 사람으로. 민주주의 역시 투표하는 사람과 투표를 요구하는 사람 1대1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적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옛날 정체성들은 이런 걸 좀 약간 저해하는 거죠. 그냥 너는 우리 종족이니까 투표해야 돼, 너는 우리 지방에서 왔으니까 투표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현대적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서로 논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마을 그 운동의 어떤 간접적인 효과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네팔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정당 정체성이 너무 밑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시민 정체성으로 전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한국과는 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새마을 운동이 어떤 새로운 크리티컬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그 네팔에서 새마을 운동을 접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잘 됐으니까 유사한 경로로 또 네팔에서도 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다 요약을 하면 어떻게 로컬라이즈 할지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중에 협력할 수 있는 좀 계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하동원 교수님하고 이승모 교수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온라인 공론화는 바뀐 지가 2달 전이었는데 저희는 다른 주제로 이미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들 중에 대부분은 수기민주주의의 한계 문제점을 얘기하고 왜 갈등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참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갈등 사안에서 수기민주주의 공론화가 활용되느냐? 대의민주주의로 참여민주주의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오랜 시간을 끌고 있고, 그럼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수기민주주의고 공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반드시 갈등에만 적용한다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뭐 비갈등적 요소라고 하지만 뭐 지금도 주민자치회에서는 상당 부분 지역의 마을 계획이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기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이나 정치가 하는 일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분야든 충분히 수기민주주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수기민주주의로 오용 가능성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오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그 오용 가능성이 없는 행위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선출하는 사람들의 오용 가능성을 걱정하고 이 제도를 접을 것인가? 제가 보면 우리가 분명히 선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오용 가능성을 줄이는 가능성을 고민해야지, 오용 가능성이 제로인 새로운 행위자 누가 있을까요?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저는 오용 가능성 어떻게 줄일까라는 문제이지, 이게 누구 손에 있느냐의 문제, 저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더니 줄이자 한계가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모 교수님. 예, 저희 그 세션은 알차게 1시간 반 꽉 채워서 두 주제에 대한 발제와 4분의 지정 토론, 또 플로어에 계신 2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세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희 그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